2번부터든가 1번부터든가? 2번이요. 2번부터요? 예. 2번 거기 오타 나온 거 다 수정해드렸죠? 내 건 수정을 안 해놨네. 내 걸 수정 안 해놨어. 펜 좀 빌려주세요. 어떤 게 되더라? 10, 0. 10, 0. 10, 0. 0, 20, 10. 0, 20, 10. 15, 25, 10. 15, 25, 10. 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2개 표 안 나오고 1개 표만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공부거리로 2개 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표는 갑국의 계층 이동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고르래요. 단 2000년과 20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며 부모의 계층은 변함이 없고 단위는 1000명이다. 2000년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딱 이 표를 볼 때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자녀가 나오고 여기가 부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세습이고 이렇게 세습이고 아버지 쪽이 상승이동이죠. 아버지 쪽이 상승이동이고 아들 쪽이 하강이동이란 말이에요. 하강이동. 그리고 여기 숫자를 보니까 15, 20, 40이야. 15, 20, 40. 그러니까 세습이 이게 과반이 확실히 넘어요. 그러죠? 사회 이동이 적은 사회죠, 이 사회. 그렇다고 폐쇄 사회는 아니에요. 사회 이동이 있으니까 개방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60, 75죠? 세습이 75%야. 그럼 상승 이동이 0, 5, 5니까 10%가 상승 이동이라고. 그럼 나머지 85니까 15죠? 여기 15%가 하강 이동이겠지. 5, 0, 5, 0, 1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버지 세대의 중층. 이게 자녀 세대네요. 아버지 세대의 중층. 이걸 보면 사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계산해야겠네. 아버지는 30. 아들은 30 똑같네요. 똑같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자녀가 위에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습이 0, 20, 0, 20, 10. 아닌가? 10이구나. 10, 20, 10. 그러면 30이네요. 죄송합니다. 40. 40%가 세습이니까 2010년에 사회 이동이 더 많았네요. 2010년에 사회 이동이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강 이동이겠죠. 자녀 쪽이니까. 자녀 쪽이 10, 0, 10. 10, 0, 10이니까 20% 하강 이동이고 상승 이동이 0, 15, 25. 0, 15, 25. 40%가 상승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쪽 중층이 30. 똑같네. 아들 쪽 중층이 30, 55. 그러니까 아들 세대에 와가지고 사회가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확인할게요.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한 자녀는 세대 내 이동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료는 세대 간 이동만 알 수 있지 세대 내 이동은 알 수 없어요. 세대 내 이동으로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죠. 과거, 한 개인의 과거, 현재 이렇게 나온다고요. 과거와 현재 나오면 이건 세대 내 이동이라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알 수 없으니까 1번 들어가면 틀렸어요. 1번, 2번 지우고 3번, 4번 모두 니은번으로 출발하니까 시험장에서 니은번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바로 디귿번으로 가면 돼요. 2000년보다 2010년에 나타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맞죠?
얘보다 자녀, 이게 자녀 세대니까 요걸 봐야죠. 30하고 55하고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정적이죠. 그러면 디귿번이 맞으니까 3번 정답 찍고 바로 다음 문제로 가면 돼요. 요령, 10문제 풀 때 요령껏 풀으란 말이에요. 이 시간 공부거리로 니은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2000년에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여기 있네요.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니을번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부모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하층이다. 부모 계층 대비니까 이걸 계산해야 돼요. 20 중에 15. 그 다음에 여기는 30 중에 20이라고. 그러면 20 중에 15하고 30 중에 20하고 어느 게 커요 일단? 잘 모르겠는데. 20분의 15. 이게 큰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50분의 40이라고. 이게 90, 80%네. 이게 제일 큰가요? 네. 하층이 제일 커요. 2000년은 맞아요? 그럼 이제 2010년으로 와봐. 이렇게 해서 20분의 10, 50%. 30분의 20, 40%. 40%가 아니라 3분의 2니까 60, 10%. 여기는 15, 40, 50이죠? 50분의 15니까, 여기서는 최대가 아니잖아. 이게 큰 건 아니잖아. 따라서 2010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선지 리을에서는 부모 계층 대비라고 했으니까 이걸 분모로 해야 돼요. 부모. 만약에 자녀라고 했으면, 자녀 계층 대비라고 했다면 이걸 분모로 해야 돼요. 자녀. 이걸 분모로 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야겠죠. 전체라고 한다면 100,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5, 20,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게 제일 높아요? 하루층이래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게 가장 높아요? 중류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이런 식이야. 이 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면 푸는 것이고 모르면 헤매는 거고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이 표 문제는 한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쫄지 말고 이건 점수 주는 문제도 하고 풀어야 돼요. 이거는 도구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끝냈고요. 넘어갑니다. 3번. 다음에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르래. 문화의 속성 5가지가 있죠. 순서대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문제 풀 때는 순서를 알면 조금 편해져요. 문화 정리 다 했던가 안 했던가 모르겠네. 했나요 안 했나요 문화? 문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요거부터 알아야겠죠. 문화의 반대말. 자연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연적인 행위와 문화적인 행위로 나눠지는 거예요. 곱슬머리는 자연이죠. 파마머리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생리적으로 침을 뱉는 것은 자연이지만 마사이족들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로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건 문화입니다. 문화. 졸려서 자는 것은 자연이지만 졸려서 침대에 올라가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문화적인 행위와 자연적인 행위로 나눠지는데 이 문화도 이게 좁은 의미가 있고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도 잘 나오잖아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어떤 의미였어요? 문명이었죠. 발전한 것, 개화된 것, 편리한 것, 예술적인 것, 세련된 것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문화는 문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명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문명은 평가나 우애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문화는 평가 또는 우애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왜 그러죠?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문화란 말이에요.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화인데 추위를 극복하는 문화가 있고 더위를 극복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온돌이 좋아요? 마루가 좋아요? 추운 지방에서는 온돌이고 더운 지방에서는 마루지. 이걸 가지고 마루가 더 좋다, 온돌이 더 좋다, 이거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거 우회를 갈 필요가 없다고요. 평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할 때 아무 말이 없을 때 문화는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해요. 넓은 의미.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 양식이잖아요. 한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 양식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거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문화는 더 정확히 말하면 넓은 의미의 문화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이 있었죠. 순서대로 해볼까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또는 총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는 공통된 생활 양식이니까 공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성. 여기서 도출되는 파생 속성이 예측 가능성이 있겠죠.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써요? 한국말로 강의하죠. 중국에서는 중국말로 할 거라고. 일본에서 일본말로 할 거고. 그러니까 일본말 쓰면 저 새끼 쪽반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한국말 쓰면 저거 한국분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말 써야 되죠. 한국에서 한국말 써야 된다고. 그리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가끔 전철 타보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쪽발이 짱개들. 나 걔들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눈치를 줘도 걔들은 모르더라고. 하여튼 공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강제성이라는 두 개의 속성이 나오고, 학습성은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건 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곱슬머리는 문화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파마머리는 문화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이게 학습된 것만이 문화입니다. 예전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한국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얘들은 한국에서 입양할 부모가 없어. 형제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고, 그 다음에 이 가부장제적 사고가 뿌리가 너무 깊어요. 다행히 2008년에 민법이 개정돼서 이 가부장제적인 요소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행히 바뀌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오명 중에 하나가 영아 수출 세계 1위입니다. 입양은 세계 1위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혈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남자아이는 절대 입양을 안 해요. 여자아이는 입양해요. 여자아이는 입양하는데 남자아이는 입양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아 수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안에서 애완동물 키우듯이 그보다 더 우리의 핏줄인데 이걸 왜 외국으로 보내느냐. 우리도 우리가 직접 입양해서 키웁시다. 그런 광고를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 광고 봤나요? 그 광고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네요. 걔는 배신 안 하는데 사람은 배신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또 한판 싸웠어요, 나랑.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이 얘기 또 너무 길어져. 자, 이제 아이가, 하나는 쌍둥이 아이가, 하나는 독일로 입양, 이것도 쌍둥이를 다 같이 입양을, 외국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는 독일로 입양하고, 하나는 미국으로 입양했어요. 그래서 양 부모한테 아이를 넘기면서 약속을 했어요. 얘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만나게 해주자. 한국에서 초대할 테니까 그때 보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두 청년이 이제 한국에 옵니다. 근데 한 놈은 독일 놈으로 오고 한 놈은 미국 놈으로 온 거예요. DNA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아요. 거울 그릇 듯한 얼굴인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 놈은 독일말 쓰고 한 놈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또 식당에 했는데 음식에도 주문하는 음식도 서로 달라. 입맛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염색체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야 바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이라든가 본능적인 것이라든가 유전적인 것은 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축적성. 이렇게 학습된 것은 축적되면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치 가지고 수능에서 출제가 됐어요. 임진왜란 이전의 김치는 그냥 소금에 절인 백김치 수준이었대요. 근데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뭐가 들어와요? 고추가 들어온다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양념으로 버무려진 그런 배추로 김치를 담아요. 그러니까 학습되면서 이제 축적되죠. 김치가 김치 담는 법이 축적되면서 또 변해요. 여러분 제주도 김치 맛보셨어요? 여기 충청도죠. 내륙이죠. 여기에서는 해산물 잘 안 들어가죠. 청주에서 김장할 때 제가 알기로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흔치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대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양념에 과일 같은 걸로 사과 나페 같은 거. 근데 저쪽 제주도에서는요 그 김치 속에다가 생갈치를 넣는데 나는 처음에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그랬어요. 근데 그 김장김치 안에다가 생갈치를 넣어가지고 이걸 발효를 시킨 거야. 근데 그 갈치 맛은 지금도 못 잊는다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그 제주도에서 올라온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야 너네 김치 담으면 그 갈치 속에 있는 갈치 바르던 거 좀 갖고 와라. 아 그만 어떻게 가져와요? 김치채 가져와야죠. 말로만 해놓고 안 가져오더라고. 근데 그 새끼는 그 냉동실에다가 갈치를 한 박스 가져오면 거기다 쪼개 이렇게 쟁여놔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 진짜 갈치 좋아하더라고요. 라면 끓일 때 갈치 넣어서 먹는 새끼 그렇게 처음 봤다니까요. 라면을 끓이는데 갈치를 넣어서 먹어요. 이 제주도 근해에서요, 우리나라, 갈치 어획량이 한 80~90%가 잡힌대요. 그러니까 많이 잡히니까 그걸로 다양한 요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김치도 예전에는 백김치 짠지 수준이었는데 이제 양념김치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뭐 생선 젓갈도 들어가고 이와 같이 갈치, 생갈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학습되면서 축적되면서 변동하는데 이 변동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걸 총체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가정주부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다가 천장을 보고 앞에 장동을 봤더니 장롱하고 천장하고 색깔이 잘 안 맞더래. 그래서 벽지를 바꿨어요. 벽지를 바꿨더니 이번에는 침대하고 벽지가 안 맞는 거예요. 침대를 바꿔요. 침대를 바꿨더니 또 장판하고 안 맞아. 또 장판을 바꿔요. 결국 벽지 하나 바꾼 것이 방 전체의 모든 소품을 바꾸게 된 거예요. 어느 하나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걸 전체성 또는 총체성이라고 해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내요. 5가지.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나가기로 하고요. 자, 3번. 속성. 5가지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을 보통 흰색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데 중국인들은 장례식 때가 아니고는 대부분 붉은색 봉투를 사용한다. 중국인에게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의 이미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세례를 받을 때는 황금색 글씨가 새겨진 붉은색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아이들에게 행운을 빌어준다. 이게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공유성이죠. 공유성. 자, 기억. 문화는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맞죠? 이게 문화의 공유성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예측 가능성까지 나타난다. 니은번.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즉 강제성도가 나타나잖아요. 예측 가능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공유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문화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졌다. 이건 축적성으로 봐야겠죠. 문화의 축적성. 1번. 문화 요소의 의미와 행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변동성. 변동성은 또 총체성과 바로 연결이 되죠. 4번 문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다 읽으면 시간 낭비니까 뭐 2장 이렇게 쭉 밑줄 다 봤을 것이니까 바로 선지로 갈게요. 기억 2장의 역할 행동에는 개인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역할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역할 행동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쯤에서 공부한 거냐면 사회문학 과목 중에서 우리가 사회문학 공부할 때 사회 집단에서 출발했잖아요. 사회 집단에서 출발해가지고 사회 조직 공부했고, 사회 조직하면 공식 조직 대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자발적 결서체 공부했었죠. 얘는 100% 얘죠. 이거 전부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일본 자발적 결서체는 일본은 비공식적 조직이고, 일본은 공식적 조직이고, 일본은 순수한 자발적 결서체. 여러 번 공부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 조직은 산업사회에서 공식적 조직이 뭐였어요? 산업사회에서 효율 수 있는 공식적 조직이 관료죠. 정보사회에서 효율적인 공식적 조직이 탈관료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 쭉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집단 속에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적 행동을 하고, 이 사회적 행동을 서로 교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몇 가지가 있죠? 갈등, 경쟁, 협동이라는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여기 뭐 더 설명해봤자 필요 없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배워요? 그 사회에 뭘 배워요? 문화를 배워요. 이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사회화라고 하죠. 이 사회화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사회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사회화 가지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회화 기관이라고. 이 사회화 기관을 둘로 나눴죠. 주 목적이 뭐냐 가지고 공식 조직과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주 목적이 사유하면 이건 공식적 사회기관이고요. 주 목적이 따로 있고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면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요. 내용면에서 기초적인 사회화를 하면 1차적 사회기관이고요. 전문적인 내용, 좀 깊이 있는 내용의 사회가 이루어지면 이게 2차적 사회기관이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죠. 가족, 학교, 회사, 직장, 언론 매체, 대중 매체. 그다음에 간간히 교도소도 출제가 됐었어요. 교도소와 직업훈련기관이 출제가 됐었는데 같은 내용이죠. 직업훈련기관. 해볼까요? 가족, 공, 비. 비공식적 사회기관 1차. 학교, 공식적 2차. 회사, 비공식 2차. 대중매체, 비공식 2차. 교도소, 공식 2차. 이렇게 되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하며 나타나는 일정한 관계. 일정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걸 사회적 관계라고 하고, 이 사회적 관계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이제 이게 가지고 난단 말이에요. 사회적 관계에서 지위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 지위에 따른 기대되는 행동이 있죠. 이를테면 학생하면 학생의 기대되는 행동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정치인 하면 정치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특정 지위에 따른 역할은 모두 같다 다르다. 모두 같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교장이고 B라는 사람이 교장이에요. 그럼 교장의 역할은 같아요. 프로야구 감독, A도 감독이고 B도 감독이고 C도 감독이에요. 감독 역할은 다 같아요. 근데 게임하면 이기는 감독이 있고 지는 감독 나오잖아. 그래서 이 역할의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이니까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행동은 다 다르다고. 이걸 우리는 역할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프로야구 감독에 대해서 그 역할에 의해서 보상이나 제재가 가해진다 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야. 역할은 다 똑같으니까 이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구체적 행동, 이것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역할로 하는 게 아니라 역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역할 행동이 이 역할이 또 충돌하기도 해요. 두 가지가 있죠. 역할 모순하고.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한 90%는 이거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얘하고 같이 비교 형식으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역할 모순은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할 긴장은 하나의 지위에 따른 역할 간의 충돌이에요. 여기서 지위는 선천적 지위와 후천적 지위, 요거 보는 분은 없죠. 선천적 지위를 귀속지위라고 하고 후천적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해요. 예전 기출문제 가지고 또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윤미 엄마가 있어. 윤미 엄마. 근데 윤미 엄마는 동시에 공무원이야. 윤미가 이제 토요일 날 수술 받기로 예약이 됐는데, 병원에 예약이 됐는데, 토요일 날 지방 출장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윤미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려면 출장 못 가죠. 병원으로 가야죠.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려면 출장 가야죠. 지방에 내려가야 되잖아.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선공후사. 말은 크듯한데 국가주의입니다. 이게 진짜 쪽파리들이 만든 거라고. 선공, 공적인 것이 우선이고 사적인 것은 나중에 해라. 나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있어야 나라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 또 논란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명목론자와 실제론자의 대답이 다르진다고. 여기 명목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명목론자라면 병원 가야지. 실제론자라면 공무원으로 가야지. 출장 가야 된다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는데 속도 위반 단속하고 있는데 딱 잡고 보니까 엄마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서 지잖아. 이거 딱지 떼야 돼, 말해야 돼? 딱지 떼야죠. 떼지 않다고 집에 가서 거래할까? 경찰관이 제복을 입는 이유가 뭐야?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는 이유가 뭐냐고. 딱지 떼라고 그런 거예요. 딱지 떼라고. 경찰관이 경찰복 안 입으면 이거 딱지 안 뗄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신부가 신부복을 입고, 캐톨릭 신부가 신부복을 입고, 스님이 승복을 입는 것도 다 너희들의 역할 행동에 충실하라.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가끔 스님들이 승복 입고 술집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 중에 좀 땡 중에 하나 있는데, 걔하고도 예전에는 그 디스코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디스코장이 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 땡초야. 그야말로 술도 잘 마시고, 나랑 이제 오빈배, 그 생맥주, 500원짜리 생맥주 한 잔씩 탁 마시고, 그 바로 옆에 디스코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술 한잔 하고 나니까, 이놈도 이제 술 취해가지고 스님이, 야, 너 갈래? 가도 될까? 그런 거야. 가도 일로 가자. 아주 내가 데리고 갔어요. 조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춤추던 사람들이 다 비켜주더라고. 스님하고 나오고만 추라고. 스님하고 나오고 스테이지를 그냥 다 잡아버리지. 조금 있으니까 경찰관이 왔더라고. 나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바로 파출소로 데리고.
그 신원 조율하는 거야. 신원 조율, 뭐, 학생증 내주고, 이거, 여들 이제 승력증 있잖아요. 승력증 내주고. 이거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승복이나 벗고 춤추세요. 이게 신고 들어오면 우리도 복잡합니다. 그 녀석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구 꼴통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게요. 누군지 이제 감 잡으신 분은 할까요?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문미 엄마와 공모 지금 역할 모순이 발생했죠? 이건 어떤 지간의 역할 모순입니까? 귀속지와 성취주의입니까? 귀속지와 귀속주의입니까? 성취주의와 성취주의입니까? 엄마는 귀속주의야 성취주의야? 이건 성취주의죠. 공무원은 성취주의죠. 경찰관은 성취주의죠. 아들은 이건 귀속주의야. 그런데 엄마가 성취주의니까 아들도 성취주의라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험장에서. 부모는 성취주의예요. 아들, 딸은 귀속주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역할 긴장의 사례. 이게 수능에서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담임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도 그러잖아요. 이게 불량한 학생이 있을 때 이걸 사랑으로 다스릴까 아니면 폭력으로 다스릴까? 갈등 생기죠. 또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거 학교를 그만두게 할까? 격리할까? 갈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학부모 입장.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검사가 구형할 때,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갈등 생기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긴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이것만 가지고 주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얘랑 같이 비교해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위는 이동하죠. 지위 변하잖아요. 그죠? 그 지위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 복습 사회 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회 이동은 주로 시험 문제에서 도표 문제 가지고 출제한다고. 아까 이거 우리 공부했잖아. 이건 사회 세습이고 이쪽에 있는 건 다 사회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이동은 시험 문제 냈다면은 주로 도표 분석 문제로 돼요. 수능에서는 거의 매년 나와. 근데 우리 시험은 5문제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아직 장담을 못해. 근데 나온 적은 있단 말이에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정도로만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이제 4번으로 다시 와서 2장은 성취주의입니다. 성취주의. 역할 행동에는 개인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납니다. 역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역할 행동은 다 다릅니다. 문제가 시험 문제, 좀 재밌는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니까 교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 이유는 1번 교장 선생님의 학벌 때문, 2번 교장 선생님의 인격 때문, 3번 교장 선생님의 역할 때문, 4번 교장 선생님의 역할 행동 때문, 5번 교장 선생님의 대인관계 때문. 정답? 역할 행동이에요. 이거 점수 주는 문제인데 좀 재밌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역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교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감독의 역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고, 수험생들의 역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고,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역할 행동이 다르다고. 그래서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합격합니다. 나 아니면 합격할 수 없다. 나 아니면 합격할 사람 없다.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만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런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안 쫄립니다. 시험장에서 쫄면 아는 것도 못 풀어요. 자, 2번으로 갈게요. 니은은 대립이네요. 주민들 간의 대립.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이건 대립이니까 갈등으로 봐야죠.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협동이겠죠. 협동.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우리 공무원 임용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수능에서 나왔던 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 갈등은요. 원래 이제 이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거든요. 칡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아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꼬아서 돌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 그냥 얽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갈등인 거예요. 서로 그냥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꼬인 거죠. 그러면 집단 내부의 갈등이 집단 외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해소된다. OX. 다시. 집단 내부의 갈등은 집단 외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해소된다. OX. OX. 자, 다시. 집단 내부의 갈등은 집단 외부의 갈등. 예를 들을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졌어. 이제 막 냄비 뚜껑이 날아다니고 잿더리가 날아다니기 직전이야. 앞집 아저씨 와서 시끄럽습니다. 싸우려면 놀이터 가서 싸우세요. 그럽니다. 그럼 이때 부부가 합심해서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나가! 하고 잠시 부부 싸움이 휴전된다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웃집 아저씨가 이제 사라졌어. 그럼 다시 화해가 됩니까? 감정은 남아있습니까? 감정 남아있다고. 이게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집단 내부의 갈등은 집단 외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해소된다 하면 이건 틀린 거고 약화된다 이게 맞는 걸로 정답이에요. 약화됩니다. 이거 수능에서 나왔던 거야.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이 부분적인 갈등이 있고 전체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갈등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갈등은 대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등장하냐면 폭력이 등장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상태의 갈등이 뭐냐면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상태의 갈등이겠죠. 경쟁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은 경쟁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앞서려는 상태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서로 앞서려는 상태가 경쟁이래요. 그럼 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공정성이겠죠. 이것밖에 시험문제 나온 게 없다고. 그 다음에 협동에서도 시험문제 쉽게 나왔어요. 협동은 뭐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일을 돕거나 나눠 맞는 거거든요. 그럼 협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목표를 달성한 후에 공평한 분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표 달성했는데 누구는 큰 떡 주고 누구는 작은 떡 주면 다음부터는 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시험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한 문제 나온다면 갈등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갈등. 아까 얘기했죠. 갈등은 부분적인 갈등과 전체적인 갈등이 있다. 부분적인 갈등은 해결 가능. 전체적인 갈등은 해결 불가. 폭력, 전쟁으로 끝난다. 그리고 집단 내부의 갈등은 또 다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해소되는 게 아니라 약화된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디귿은 마을자치위원회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에요? 마을자치위원회. 주 목적이 사회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 사회고 사회화기관이고 1차일까요? 2차일까요? 2차겠죠.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공식적 사회기관은 몇 개 안 돼요. 우리 책에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유치원,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리고 각급 학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교도소, 직업훈련기관. 여기까지가 공식적 사회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에 니을은 지위불일치로 인해 값이 겪는. 니을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위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우리는 역할 갈등이라고 그러죠. 역할 갈등에는 역할 모순도 있고 역할 긴장도 있는데 니을번은요. 이건 값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위 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아니고 개인적 갈등이죠. 이거 개인의 심리적 갈등일 뿐이지 지위에 따른 역할 충돌에 따른 갈등은 아니다.
따라서 3번밖에 맞는 게 없고요. 5번 이런 것도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분류 기준이 가가 있고 오른쪽에 나가 있네요. 비교해 보니까 A, B, C 이렇게 구분해 놨어. 그럼 아직 이게 지금 어떤 게 전통사회, 농업사회이고 어떤 게 산업사회, 정보사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선지로 가야 돼요. 1번 가가 기술 발전의 속도라면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정보사회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죠. 그 다음에 농업사회죠. 그러면 C가 정보사회, B가 산업사회, A가 농업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보다 B에서 전자상거래 이용 빈도가 높다. 틀렸죠? 전자상거래는 정보사회에서 더 훨씬 빈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C가 B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네, 1번 틀렸고요. 2번 나가 3차 산업의 비중이라면 자 나를 보세요. 이게 3차 산업의 비중은 A가 가장 높죠. 정보사회입니다. C가 가운데죠. 산업사회입니다. B는 농업사회겠죠. 만약에 4차 산업의 비중이라고 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보사회가 가장 높아요. A가 정보사회, C가 산업사회고 B가 농업사회예요. 그러면 A는 즉 정보사회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해야 맞고, C는 산업사회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서로 바뀌었어요. 2번은 소품종 대량과 다품종 소량 요게 바뀌었고요. 3번 가가 확대가족 비중이라면 자 확대가족 비중은 C가 가장 높네요. C가 농경사회, 그 다음에 B가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사회가 핵가족화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산업사회 사회 변동의 속도가 적지라. 사회 변동의 속도도 이건 반대로 돼야 돼. 그러면 그러죠?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B가 중간이고 C가 가장 느려요. 근데 지금 나에 보니까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네요. 가가 사회의 다원화 정도라면, 다원화니까 농경보다 산업사회,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로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잖아요.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다원화 정도라면 나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센 게 농경사회죠. 그 다음 정보사회 C 맞나요? 맞네.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 가장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산업사회가 가장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장 많이 다니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산업사회에서 이사를 가장 많이 다녀요. 농경사회는 문만 열면 직장이죠. 대문만 열면 대문 안에도 직장이겠지. 대문 안에도 밭농사 짓고 대문 밖에다가도 농사 지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일터와 가정이 결합 강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산업사회는 어때요? 산업사회는 항상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 직장과 가정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보사회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보사회,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강한 게 농업사회, 두 번째 강한 게 정보사회, 그다음에 분리도가 가장 높은 게 산업사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으로 갈게요.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7번 경제편 문제로 가자고요. 6번 일탈이론, 이건 여러 번 공부했던 거잖아요. 옳은 것 고르래요. 세 가지: 낙인이론, 아노미이론, 차별적 교제론, 즉 다른 말로는 학습이론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의 발생의 관점을 두는가? 예 두 개가 있고 아니오가 하나가 있네요. 그럼 아니오가 뭐예요? 아노미이론이겠지. 아노미이론은 두 종류가 있어요. 듀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가 있어요. 듀르켐이 오래된 사람이고 머튼은 현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예 하면 이게 낙인이론이죠. 따라서 A가
낙인 이론이고 B가 차별적 교제론이고 C가 아노미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으로 바로 갑니다. A는 낙인 이론이었어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 없다? 상대성이 강하다고 공부했잖아요. 상대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따라서 1번이 맞네요. 정답. 끝났네요. 자, 나머지 공부거리. 규범 및 가치관의 혼란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이게 듀르켐의 아놈이죠. 듀르켐의 아놈이니까 C로 가야겠지. C. 3번. 차별적 교제가 일탈을 학습하는 계기라고 본다. 차별적 교제론 또는 학습 이론 B로 가야겠죠. B. 그 다음에 가에는 일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불평등 구조의 변혁을 제시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갈등론적 입장이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갈등론의 일탈행동론은 삭제가 됐다고 그랬죠. 없어요. 뭐 가치 갈등론이라든가 뭐 사회 긴장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삭제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 대답에 대해서 A, B, C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낙인 이론은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론은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출제 안 됩니다. 출제된 적도 없고. 그러면 아노미 이론은 그럼 뭐예요?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이에요. 기능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이에요. 어떤 시험에서는요,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이고 머튼의 아노미는 기능론이 아니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모의고사에. 이거 아닙니다. 듀르켐이건 머튼이건 모두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자들.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할게요.